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을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이 매트 똑같이 시작하죠. 자, 저는 해커스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대표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입이 좀 얼은 것 같아요. 상당히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공법 기본 이론 과정 1주차 수업입니다. 우리 벌써 입문 과정 다 끝냈고요. 입문 과정 이제 4주차 다 끝냈고, 입문 과정은 몸풀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몸풀기 했고, 이제 기본 과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이제 프로 수험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항상 이 기본 과정이 들어오면은 항상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자, 입문 과정 듣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요. 자,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는 입문 과정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 과정 요 처음부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 그 첫 주에 1강하고 2강 그 정도 듣고 오시면 좋은데, 자, 오늘 똑같이 또 할 거니까 그냥 기본 과정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할 때 PPT 가지고 PPT 가지고 먼저 설명을 쭉 합니다. 이 PPT 가지고. 그래서 수업할 때 보면은 이 PPT 내용들도 열심히 또 필기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또 설명 잘 못 듣고 그러죠. 필기하는데 정신 팔려갖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저놈이 안 가르쳤다 그래요.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필기하시는데 팔려갖고. 그래서 요 PPT 내용들 다 이 강의 노트에 다 수록해갖고 여러분들 가급적 필기하지 마시게끔, 필기하지 않고 수업할 때 설명할 때는 설명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게끔, 자, 요 강의 노트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론 수업할 때 계속 씁니다. 하여튼 우리 기본 과정, 요약 과정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요거 꼭 구입하셔갖고요. 여기다 필기할 게 있으면은 살짝 필기하세요. 그냥 필기가 주된 게 아니죠. 저 필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필기하면은 꼭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겠습니다. 꼭 다르게 써갖고, 저 이렇게 필기했는데 맨날 나중에 또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가급적 필기하실 필요 없이 요 강의 노트, 자, 요거 구입하셔갖고요. 여기 PPT하고 우리 공부하는 데 필요한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보충 자료들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첫 주라서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제 뒤에다가 오늘 수업할 내용들 PPT 이렇게 다 포함해갖고 나눠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강의 자료 별도로 없으니까 강의 노트 구입하셔갖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에 임해되는, 자, 프로 수험생이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이제 시험의 합격률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률. 자, 11월 마지막 주에 또 합격자 발표가 돼갖고, 자, 올해 이제 시험 봤던 게 35회 시험입니다. 35회. 자, 우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딱 한 번 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보는, 어떻게 보면 국민 고시예요. 성인 고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1월 달에 11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왔고, 자, 2차가 이제 최종 합격이니까, 자, 2차 기준으로 해서 올해 15,300명, 15,000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5,000명. 그래서 요새 이제 합격자 좀 줄이겠다 해갖고 종전까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합격자를 배출했다가 5,000명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5,000명씩. 근데 이 최종 합격자의 합격률이 30%가 돼요. 30%. 그럼 30%, 작년에는 23%였는데 올해는 이제 30%. 야, 그럼 올해 시험이 쉬웠던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응시자가 좀 많이 줄어갖고, 좀 올해 많이 줄었어요. 응시자 수가 좀 대폭 줄어갖고, 야, 합격률이 30%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올해 특징은 우리 1차 시험의 합격률이 훅 떨어졌어요. 우리 대부분 1차 시험,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9%, 20%. 그래서 2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올해 35회 시험은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몇 프로냐? 15%. 그래서 역대급으로 1차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1차가. 그래서 1차에서 15%니까 10명 중에 1명, 2명 이 정도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죠? 야, 그러면은 또, 야, 1차 합격률이 15%니까, 이거 뭐 한두 명 합격하는 시험, 이거 내가 해야 되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자, 대부분 학원에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에 합격률 60% 이상 나옵니다. 요 이제 우리 시험을 아직도 그 복덕방 시험 같이 생각하셔갖고 그냥 한두 달 전에 한번 시험 한번 볼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험 원서 접수해놓고 실제 시험도 안 보고 이런 분들이 계셔갖고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 다 합격합니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은 대부분 다 합격해요. 학원에서는 다 합격하니까 자, 이 합격률이 15%다. 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자, 올해 시험에서 일반 응시자는 1차하고 2차하고 동시에 이제 시험에 응시해갖고 동차로 합격했다 그러죠. 1차, 2차 동차 합격하신 분이 4,000명입니다. 4,300명. 그 올해 한 10만 명 정도 시험 보셔갖고 그 중에 4,000명 합격했으니까 딱 4%입니다.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엄청.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요새는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시험의 수준이 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1차 시험이 합격이 돼갖고 올해 2차만 본 분들이 있죠. 1차 시험 면제가 돼갖고 자, 2차만 시험 봐갖고 합격하신 분들이 1,900명. 그래서 합쳐갖고 15,000명인데 자, 그러면 작년 자,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22,000명이었는데 자, 이 중에서 올해 2차만 시험 봐갖고 합격하신 분이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자, 2차만 시험 봐갖고 합격하신 분이 49%밖에 안 돼요. 49%. 즉 1차는 면제하고 2차만 봤는데도 둘 중에서 한 명 합격할까 말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2차가 계속 지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 올해 시험에 1차 합격했다. 내년도에 2차만 하면 되는 분들 있죠. 내년도에 한 7월달, 5월달 이렇게 오면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그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미리미리 좀 오셔야 돼요. 2차만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기본 과정부터 하나씩 충실하게 밟아가야 내년도 시험에 2차까지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1차 시험의 합격률은 15%, 그리고 2차 시험의 합격률은 한 30%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만만치가 않은 거니까, 자, 이런 시험을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공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학원에서 좋은 강사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확실하게 한 방에 합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해커스 여러분들 잘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해커스가 자, 우리 군인들은 전쟁에서 총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총칼이 무기라면 우리 수험생들의 무기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좋아야 이 좋은 교재 갖고 좋은 무기 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집필하는 저자 입장에서 우리 해커스 교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입문 과정 할 때 입문서부터 시작해갖고 입문서,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자, 이걸 이제 주 교재라고 그래요. 이 주 교재. 제가 집필하면서 진짜 정성껏 한 땀 한 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재를 집필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것들, 우리 지문 하나하나 여기서 나왔다 다 한 땀 한 땀 체크해갖고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 기본서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되죠. 거기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시험에 나온 것들 다 체크하려면은 진짜 책 쓸 때 토 나와요. 토 나오는데 자, 그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재 집필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문제집, 예상 문제집 같은 경우에 쓸데없는 거 다 빼버려갖고 쓸데없이 분량만 키워갖고 여러분들 부담 늘리고 그럴 필요가 없죠. 딱 시험에 나올 것들 그런 것들만 제가 선별해갖고 집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상 문제집에서 올해가 이제 공법이 좀 어려웠어요. 공법이 어려운데도 60%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의 문제만 확실하게 풀어보셔도 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열과 성을 다해서 교재를 집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이제 주 교재 이외에 부교재들 많이 또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부교재로서 요 강의 노트 요거 다 구입하셔갖고 요거 얼마요? 8,000원이니까 뭐 얼마 부담 안 되죠. 할 때 커피 한 잔 값이니까 요 강의 노트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이제 해커스의 교재 중에서 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게 한손 노트예요. 이 한손 노트는 한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나와갖고 자, 이름대로 한손 노트니까 한 손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다. 그죠? 콤팩트한 사이즈로서 자, 오늘도 이제 전철 타고 이 강남 올 때는 차 갖고 오면은 제가 저 분당사입니다. 야탑에서 이제 거리가 한 14k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 갖고 오면은 1시간 반 걸려요. 14km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서서 기어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전철 타고 왔는데 야, 오늘 왜 이렇게 전철에 사람이 많아요. 그냥 지옥철 아주 낑겨갖고 아주 힘들게 왔는데요. 하여튼 이 전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짜투리 시간 활용해갖고 공부하기 좋게끔 요 한손 노트 교재 자, 여기 모든 과목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서 가지고 이제 오늘 수업할
거죠. 이 기본 수업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요거 가지고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4시간 동안 기본서 가지고 기본 내용들 수업하고 그거를 이제 이 한손 노트가 요약집이죠. 요약집 딱 요약돼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본 수업 끝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오늘 수업한 내용들 다시 이제 복습하는 식으로. 그래서 공부는 기본서 갖고 하되 복습할 때는 요 한손 노트 갖고 복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공부의 목적이 뭐냐? 이만큼 되는 분량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압축해 갖고 시험 전날 한번 싹 볼 수 있게끔 점점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에 제일 최적화된 게 요 한손 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손 노트 나오면 이것도 꼭 구입하셔 갖고 본 수업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오늘 내용들 복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우리 공법에 이제 최고의 교재가 체계도입니다. 자, 체계도는 벌써 나왔어요. 이 체계도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하여튼 체계도는 큰 크기입니다. 비포 크기로서 자, 우리 전체적인 체계 숲을 보면서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얘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인지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시험 문제 맞닥뜨렸을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 하에 이런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해 나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체계를 공부하는 게 이론의 끝판왕인데 이 체계도 이게 하여튼 우리 합격생들 합격 후기 많이 남겨주시죠. 합격 후기 쓰면은 또 10만 원인가 준대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시험에 합격하셔갖고 합격 후기 쓰면은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10만 원인가 이렇게 주니까 거기다 사진까지 올리면 10만 원 더 플러스 될걸요. 아무튼 짭짤해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 보면은 이거 맨날 나와요. 요 체계도 딱 4번 보니까 합격했습니다. 딱 이런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체계도가 제일 좋은 교재가 되고요. 이 체계도가 나왔으니까 요 체계도 가지고 제가 특강 해갖고 올려놓을 테니까 요는 개별적으로 특강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요 이 부교재도 아주 정성껏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해커스 공인중개사 교수진이 강남의 선생님들이 지구 최강의 교수진입니다. 지구 최강 어벤져스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건 놀리는데 하여튼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신관식이다라고 해서 이 객관식의 신관식 선생님부터 시작해갖고 민법의 제갈량 그래서 양민이라고 그래요. 양민 선생님도 있고요. 자, 우리 이제 한민호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죠. 저는 별명이 똘똘입니다. 똘똘이 스머프 제가 닮아갖고 똘똘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공법도 있고 공시법, 세법 아주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쫙 배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남 선생님들 믿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합격시켜드립니다. 1년 동안 같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시켜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해커스에도 공인중개사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한 3분, 4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처음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또 선생님 고르는데 그냥 하루 왼종일 걸려요. 하루 왼종일이 아니고 그냥 몇 달 동안 선생님 고르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고를 때는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교재, 저자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연구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어갖고 설명을 할지 이 연구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강사 선택할 때 교재, 저자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리스크가 제일 적다고 그래요. 다 우리 강남 선생님들이 다 교재 저자들이니까 강남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꽤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은 이 공법 자, 어떤 과목인지 제가 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문과정 하신 분들은 한번 들었죠? 다시 한번 복습 겸 다시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과정 별도로 듣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과정 이거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부동산 공법이 뭐냐? 공법의 총칙. 자, 부동산 공법 총칙 해갖고 강의 노트 자 2페이지부터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 강의 노트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자, 1차하고 2차하고 다 하루에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날 하루에 시험 보는데 1차, 2차가 별개요.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별개. 그 1차는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과 민사특별법. 그래서 뭐 엊그제 민법도 공부하셨을 거고 자, 내일은 이제 학개론 배우실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입문과정 배우신 분들 1차 학개론하고 민법 이거 뭐 하려고 공부한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이게 공인중개사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검증한다라고 하죠. 적어도 공인중개사 되려면 이 정도 소양은 갖춰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 소양 검증 차원에서 1차 시험을 보는데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뭐래요? 공인중개사법 입문과정에서 들어보셨으니까 저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뭐다? 자,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나 입문과정 한번 들으신 분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도끼 객긴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 오신 분들도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같이 공부하는 전우가 됩니다. 전우. 그래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자, 부동산의 권리 변동을 알선한다 그러죠. 부동산의 권리 변동을 알선하는 게 중개사의 업무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뭔지 그거 자체를 공부하는 게 학개론이 되죠. 그다음에 권리 변동, 권리가 뭐고 권리 변동을 갖고 오는 게 뭐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민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권리 변동, 이 기본 소양을 검증하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1차 과목 이 두 과목이죠. 자, 두 과목. 과목별로 40점 이상, 그러니까 40점 미만 맞는 것을 뭐라 그래요? 꽈락이라고 그러죠. 꽈락이 있다는 것은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래서 과목별로 꽈락 없이, 즉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게 1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5%.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죠? 소양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합격합니다. 1차는 대부분 1차에서는 합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왜 1차부터 어렵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차 시험 보고 1교시 1차 1교시 끝난 다음에 다 가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한 쓸쓸히 그냥 몇 명이 또 2차 보고 하게 되니까 1차는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게끔 1년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그 다음에 2차는 중개사의 전문 지식을 검증한다라고 해서요. 자,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법하고 세법. 자,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공시법하고 세법은 한 과목인데 이 전공 분야가 달라요. 전공 분야가 달라갖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각각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이 24개, 세법이 16개. 그래서 한 과목인데 저희 월요일 날에 공시법 배웠죠. 세법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보니까 오전반, 야간반, 합반 해갖고 하니까 막 공법보다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섭섭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2차는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세 과목이니까 이제 두 과목부터 먼저 시험 보고 한 5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2교시 해갖고 공시세법 이렇게 봅니다. 역시 2차도 세 과목 평균 60 이상, 꽈락 없이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하시는 시험인데요. 자, 2차 과목의 합격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1차는 15%고 2차는 30%니까 1차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1차를 합격해야 2차가 유효가 되죠. 그럼 1차를 합격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 좀 잘 하신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하시는 분이 2차를 봐갖고 30%밖에 합격을 못했다. 그 말은 2차가 더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어렵게 요새는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공법. 자, 요게 우리 2차에서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메인 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올해 이제 35회 시험에서도 안타깝게 2차에서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2차가 안 됐다. 그 2차가 안 된 이유가 요겁니다.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들이 한 50% 됩니다. 꽈락. 그래서 공법 40점도 못 맞아갖고 떨어진 분이 반. 그 다음에 공법의 꽈락은 넘어갔는데 평균 점수 60점이 안 돼갖고 떨어진 분이 반. 그래서 우리 2차에서는 합격의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메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법을 뭐 공포의 공법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절대 저와 같이 공부하면 공포가 아니고 즐거워요. 즐거운 공법이 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게 이제 2차에서 메인 과목.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 6개 중에서 민, 개, 공. 자, 이렇게 세 과목이 주요 세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 했죠. 국영수. 사법시험 할 때는 헌민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계공이라고 해서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하는 게 민법이요. 민법이 잡혀야 나머지 법들이 따라와요. 민법이 모든 법률의 왕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민법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하여튼 수업은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수업은 잘 듣고 그리고 시간 날 때 복습. 자기 이제 개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 민법. 요게 내년도 한 3월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좀 올라가 있어야 나머지 과목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나면
민법 위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학교 오는 선생님이 또 섭섭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우리 학교 가려면은 민법 요거부터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요 공법이에요. 공법. 이 공법이 여러분들 민법 다음으로 공부 많이 하는 좀 힘들어하는 과목인데요. 그럼 우리 인문과정 공부하시는 분들 부동산 공법. 자, 얘는 2차에서 뭐를 공부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공법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뭐를 공부한다? 부동산의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그랬죠. 부동산의 각종의 규제. 그러면 규제라고 할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 용적률은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계산 문제 같은 거 이게 출제가 됐는데 뭐 시험을 떠나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개사는 모르면 안 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죠. 그러면 이 용적률이라는 게 뭘까요? 용적률.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은 뭐다? 우리 인문과정 공부하시는 분들 용적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용적률은 이 땅에 건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냐, 그 비율을 얘기하죠. 이 땅에 건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용적률이 100%입니다. 용적률 100%라는 말은 땅 면적의 딱 한 배까지만 건물 지을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땅이 있다 그래요. 100제곱미터 땅인데 용적률 100%면 저 땅 면적의 딱 한 배만큼만 건물 지을 수가 있으니까 100제곱미터까지. 그래서 50제곱미터로 건물 건축할 때 1층, 2층, 100제곱미터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1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자, 요 땅은 용적률이 200%예요. 그 용적률 200%란 땅 면적의 2배까지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200제곱미터까지니까 50, 50, 50, 50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제곱미터 땅인데 자, 이 땅은 2층까지만, 이 땅은 4층까지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무슨 땅의 가치가 더 높아요? 요 땅이 훨씬 더 가치가 높죠.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토지의 가치라는 거, 이 토지의 가치를,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 건폐율 같은 규제입니다. 이 용적률 몇 프로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땅값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이 토지 가격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가 규제인데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규제,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각종의 이제 규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목이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토지의 규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토지의 용도에서 나옵니다. 용도.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죠. 쓰임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다 쓰임새가 정해져 있어요.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월하고 농사만 져야 되는 땅이 있고 절대 이용개발 못하고 보존할 땅이 있습니다.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이렇게 토지의 용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자, 개발 용도의 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토지의 규제, 이 규제가 셀까 약할까?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규제가 세다, 약하다? 약하다. 규제를 풀어줘야 개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발 용도의 토지는 이 규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규제가 완화가 돼 있다고 그래요. 거꾸로 농사만 져야 되는 땅, 보존할 땅 이런 토지는 규제가 센 거예요. 규제를 세게 해야 이용 개발을 못하고 보존이 되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규제가 정해지는데요. 그럼 이 용도라는 것은 또 뭘로 정해주는 거냐? 토지의 계획으로 정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국가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계획으로 국가가 이 땅 이렇게 써라 용도를 정해놓은 거죠. 그럼 용도에 따라서 규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는 순서는 먼저 요거부터 계획, 요 토지에 대한 계획부터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용 기본계획이다, 도시용 관리계획이다 이런 토지의 계획부터 먼저 이제 우리가 들어볼 거예요. 그럼 이런 계획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법이 좀 처음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낯설고 생소하고 이런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토지 계획들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내용으로 수립을 하는지 그거부터 하다 보니까 완전 그냥 생소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그 충격이 상당히 큰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거꾸로 요 계획 파트 요거는 우리 행정행의 일반 절차입니다. 처음 할 때만 낯선 거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면서 다 똑같은 절차, 다 똑같은 절차니까 처음 할 때만 낯선 거고요. 이런 낯섦, 생소함 이런 것들은 반복으로 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법을 공부하는 순서는 계획부터 토지의 계획 그리고 계획으로 용도를 정해놓죠. 용도 지역 같은 용도를 정해주면 그 용도에 따라서 규제가 나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이 토지에 대한
규제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각종 이제 규제를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냐? 자, 간단하게 이제 이건 기본 과정까지만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 과목의 제목입니다. 2차 과목 중에 하나 제목이고요. 자, 엊그제 배웠던 민법이 법률 이름이죠. 민법 자체가. 그런데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과목의 제목이고요. 자, 크게 이제 부동산 공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토지하고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 하면은 한마디로 건물입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인데, 자, 이 중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은 뭐냐? 토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토지. 그래서 이 부동산법을 토지공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그럼 공법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법이란, 자, 공법만 가면 숙연해져요. 자, 공법은 공적인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이죠. 공적인 법. 그러면 공법하고 대비가 되는 법을 사법. 그럼 사법은 뭐예요? 그냥 사적인 법이다. 그러면 되죠. 사적인 법. 그래서 사적,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민법 같은 것을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자, 공법은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적인 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적 관계는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얘기하죠.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법에서는 민법 같은 사법은 개인하고 개인이 절대 평등이요. 법 앞에 평등한 개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면,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절대 평등이 아니고 누가 위에 있는 거냐? 국가가 위에 있어요. 국민보다 위에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복종을 해야 되는 상명하복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묶어갖고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요거를 통칭하고 부동산 공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공법은 성격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부동산법은 부동산 행정법의 하나입니다. 행정법. 우리 공법,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고 할 때는 많은 법들이 있죠. 우리 맨날 들어보는 법들이 대부분 공법이요. 요새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맨날 나오는 그 뉴스 같은 데서 맨날 나오는 법 있죠. 그 무슨 법 들어봤어요? 헌법 들어봤죠? 헌법. 그것도 당연히 공법이요. 또 형법 들어보셨죠? 형법도 다 공법. 그래서 이 공법이 대부분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공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냐? 행정법의 하나다라고 합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한 행정작용, 그래서 부동산의 각종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행정이라고 그래요. 이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 대표적으로 어떤 거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수 있죠. 여기다 신도시 정해갖고 신도시 개발. 또 고속도로 같은 거 놓을 수도 있죠. 신공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자, 엊그제 그 재건축하는데, 우리 재건축할 때는 항상 걸림돌이 뭐였냐? 안전진단. 그거 통과 못해갖고 재건축이 무산되는 게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의 안전진단 이거 없애주겠다. 몇 년만 지나면?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엊그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9시 뉴스에. 그 혹시 뉴스 보셨을까요? 뉴스는 절대 안 보죠. 그냥 드라마는 꼭꼭 챙겨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일련의 행정 과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행정법으로서, 자, 우리 행정법에서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청. 그래서 부동산 행정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법은 한마디로 무슨 법입니까 하면은 규제법. 이 규제법이 성격의 핵심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가 이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하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럼 왜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규제할까요? 규제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만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독점, 투기,
투기 문제. 혼자 빌라를 그냥 몇천 채를 갖고 그 빌라 사기 전세 주고 막 전세 사기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난개발이 벌어지고 환경 다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 전체, 국민 전체 이익, 그거를 공공복리, 공익이라고 합니다. 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규제법. 근데 이 규제를 전국의 토지가 수천만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별로 일일이 규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으로 토지를 규제한다라고 하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으로 이 땅 이렇게 써라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대로 쓰도록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공용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하는 주된 논점이 공용 부담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자,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부담. 자, 요 말이 첫 번째 법률 용어라고 그래요. 우리 앞으로 공법 공부하면서 부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거예요.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있고 농지보전 부담금도 있고 이 부담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 공법에서 부담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부담, 얼굴이 부담스럽다 할 때 쓰죠. 부담. 저 얼굴 부담스러워요? 귀염둥인데요. 아무튼 자, 그래서 얼굴이 부담된다 이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의무 부과입니다. 의무 부과. 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부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부담금 하면은 뭐겠어요? 부담금.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쉽게 얘기해서 돈 내라는 거죠. 근데 돈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꼭 어려운 말로 돌려갖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은 의무 부과.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용 제한이라고 그래요. 저희 공용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공용 제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용 제한에 관한 제도로서 우리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제가 있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제. 저는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뭐를 정해준다고요? 용도, 쓰임새, 용도를 딱 정해주면 그 용도대로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공용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자, 용도 지역이 우리 시험에 2개, 용도 지구 하나, 용도 구역 하나. 그래서 합쳐갖고 4문제, 10%는 이 공용 제한이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공법 공부했다.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땅에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건물 짓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이 개념부터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용 제한. 그리고 공법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공용 수용. 자, 우리 이제 수용이라는 말은 들어봤네요. 인문과정 배우신 분들 수용이 뭐였어요? 수용. 강제로 뺏는다 그랬죠. 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는 거예요. 강제 취득하는데 그냥 뺏는 게 아니고 보상을 조건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조건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해서 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4개 사업할 때 수용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우리 이제 인문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2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용은 다 강제적으로 뺏는다 그랬죠.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신속하게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수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4개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무조건 2개씩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2개씩 나오는 수용도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용 환지라는 것도 있고 뭐 환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워나갈 논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용 부담이라고 묶어갖고 얘기합니다. 공용 부담을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이다라고 해서요. 그럼 우리 부동산법은 이제 무슨 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뭐하는 법이다. 규제하는 법.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 그리고 규제를 좀 의식하게 공용 부담, 그리고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부동산 행정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행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4가지 성격에서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주어가 누가 되는 걸까요? 주어가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국가가 규제를 정하는 거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
부담을 가하는 것도 국가. 우리 국민들은 이 규제를 어기면 안 되는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는 주어가 누가 되는 거냐?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항상 주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딱 읽어보려면 누구부터 일단 알아야 되냐? 행정청. 요 국가하고 지자체 요거부터 알아야 공법을 읽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자, 이거를 모르고는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책 1페이지를 읽어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하는 베이스. 자,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또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정부. 그래서 행정청의 위계질서다라고 해서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기본 강의까지만 하고 저 요약과정 이때부터는 안 해요. 그럼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공법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청 이제 다시 입문과정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시고 기본과정 들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요 위계질서 좀 잡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행정청 우리 공법에서 행정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행정청은 누구 얘기할까요? 행정청이란 자, 물어보면은 자꾸 눈길만 회피하고 있어요. 눈길만 회피하고 있고 여기 써놨듯이 2명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자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행정청. 그래서 앞으로 행정청 또 비행정청 이런 말 계속 쓸 거예요.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자체. 자, 이 국가와 지자체를 합쳐갖고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국가를 전 국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 중앙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 그럼 우리 공법에서 국가, 즉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어디를 얘기해요?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부서가 대통령, 국무총리 밑에 기획재정부부터 교육부 해갖고 쫙 몇 개 부서가 있냐? 19개 부서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 공법에서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요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이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우리 줄여갖고 그냥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불러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쓸 때 판서할 때는 더 줄여갖고 국장 이렇게 줄여갖고 쓰죠. 국장. 그래서 국장 이렇게 쓸 건데 자, 국장 하면은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갖고 국토부 장관. 자, 이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이꼴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든 다 같은 말이에요. 국가, 중앙행정기관, 국토부 장관 다 같은 말. 그래서 줄여갖고 국장. 그다음 우리 공법에 이제 장관들이 또 몇 명 나오죠. 요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자, 요는 줄여갖고 행안부 장관 이렇게 쓰고요. 쓸 때는 행장 이렇게 두 글자로 줄여갖고 행자 이렇게 쓸 거예요. 또 농지법 가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오죠. 자, 이름도 할 터 엄청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줄여갖고 농림부 장관 줄여서 농자 이렇게 쓸 거고요.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나오죠. 해수부 장관 줄여갖고 해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딱 4개 부서가 우리 이제 공법에서 나오고요. 특히 우리 공법에서 요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공법 시험 볼 때 요령이요. 하여튼 우리 공법에 기재부 장관 나오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하면은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은 우리 공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국토부 장관이 국가 중앙행정기관.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상급 행정청이다라고 합니다. 위계질서니까 상하 위계질서라고 해서 가장 높은 사람 상급 행정청이 국토부 장관. 그럼 물론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 있죠? 누구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있는데 요새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있는데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우리 공법에서는 일체 안 나옵니다. 일체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상급 행정청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행정청, 지방정부라고도 합니다. 자,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이 지방행정청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고요. 자, 광역지자체는 넓은 지역이니까 자,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런데 특별한 애들이 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얘들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갖고 특별법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 자치권을 주는 시하고 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특별자치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시.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그게 정확한 이름이죠.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한 특별법. 그런 특별법이 따로 만들어져 갖고 특별법에 따라서 대폭 자치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우리 공법에서 특별자치도 하면 어디냐?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어갖고 이 특별법에 따라 자치권을 주는데요.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 이 특별자치도가 된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래서 강원도는 휴전선이라는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왜 특별자치도로 인정해줬다 그랬어요? 새만금. 우리나라의 제일 넓은 새만금 한참 개발하면서 이런 자치권을 대폭적으로 준 건데 하여튼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얘들은 특별법으로 따로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도하고 위계질서는 똑같이 가니까 우리 공법에서 특별자치도는 요거를 얘기해요. 제주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제주도까지. 자, 요 5개가 광역지자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몇 개 있어요? 특별시는 몇 개? 한 개. 서울특별시. 뭐 됐다 어려운 거 물은 것 같아요. 특별시는 한 개. 그럼 광역시는 몇 개 있어요? 광역시. 자, 광역시는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여기 다 써놨죠. 특별시는 한 개, 광역시는 6개 있어요. 6개. 부산, 인천 뭐 해갖고 6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 하나, 도는 6개,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3개. 그래서 자, 이렇게 광역지자체, 넓은 지자체다라고 합니다. 넓은 지자체. 자, 그러면 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얘들 처음 나올 때는 법조문에서 다 써줍니다. 다 써주는데 계속 이거 다 써주려고 그러면 법조문이 길어져요. 막 2줄씩 가고 그러니까 처음만 다 써놓고 이하부터는 생략해갖고 씁니다. 자, 이 5개 광역지자체는 우리 생략해갖고 어떻게 쓸까요? 광역지자체 이 5개는 어떻게 줄인다? 또 지어냅니다. 그래서 뒤에 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뒤에 말 따니까 다 뭐 아니면 뭐예요? 시 아니면 도니까 이 5개 광역지자체는 우리 법에서 그냥 간단하게 줄여갖고 시도 이렇게 2글자로 써버려요. 시도. 그럼 시도 하면은 5개 광역지자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약속해갖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도 하니까 5개를 얘기한다.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 광역지자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 5명을 광역지자체장 처음 나올 때는 역시 다 써주는데 자,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 길어져요. 그럼 이 5명 광역지자체장은 줄여갖고 뭐라고 써요?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쓰는 거죠. 시도지사. 하여튼 우리 공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시도지사 항상 주어가 시도지사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이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시도지사 하면은 5명 정확하게 누구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줄여갖고 시도지사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광역지자체 밑에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두는데요. 자, 우리 특별시에는 자치구를 둡니다. 자치구. 그래서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같은 자치구. 우리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입니다. 또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가 몇 개냐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안 물어보는 거는 귀신같이 머리에 남는데 꼭 물어보는 거는 또 안 남고 참 이게 신기해. 아무튼 그래서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가 특별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도 자치구를 두는데 군도 있어요.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 자, 특별시에는 자치구밖에 없어요. 근데 광역시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다. 이거를 시험 볼 때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이 있다. 그럼 이 광역시 안에 군, 이거 우리 들어본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뭐 연천군, 뭐 이런 데 있죠. 자, 강의 노트 볼까요?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다 우리 이제 공법 공부하려면 좀 한국 지리가 좀 있어야 돼요. 자, 서울특별시는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같은 25개, 이거 다 세보니까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인천광역시에 보면은 연수구 같은 자치구가 있어요. 그리고 연수구는 저 송도 국제도시 있죠. 송도 신도시. 그런 거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런 자치구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옹진군, 연평도 같은데 옹진군, 그리고 위에 강화군, 강화도, 강화군 이런 군도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군. 또 부산광역시로 가보면은 해운대구, 뭐 해운대 다 놀러가 보셨으니까 해운대구 같은 자치구가 쫙 있는데 맨 오른쪽에 뭐 있어요? 기장군. 요 기장군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5개 모여있다 그랬죠? 고리발전소 딱 여기 집중돼 있어갖고 아주 위험한 동네인데요. 아무튼 그럼 부산광역시도 자치구하고 뭐가 있다? 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역시에는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군도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치구하고 군. 그 다음 우리 경기도 같은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을 둡니다.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가평군 이런 식으로 이 도 밑에 시하고 군을 기초시, 기초군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기초지자체 종류는 자치구와 군과 시. 자, 이걸 줄여갖고 시, 군, 구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갖고 쓰죠. 시, 군, 구.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얘기하는 구는 항상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자치구. 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 두는 자치구를 지칭합니다. 우리 요 기초시 중에서도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비자치구를 두는 시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들어보셨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구들은 비자치구라고 그래요.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시장이 구청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거지 우리 주민들이 선거해갖고 자치구청장을 뽑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 밑에 있는 비자치구는 우리 공법에서는 취급 안 하니까 항상 공법에서 구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두는 자치구다. 그래서 시, 군, 자치구. 자, 요거를 줄여갖고 시군구.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 군일 때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 구청장이라고 쓰고요. 자, 요 시군구청장이 기초지자체장. 가장 우리 공법의 하급 행정청이 됩니다. 상하 위계질서. 그래서 무조건 우리 공법은 상명하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 자체도 상하 위계질서에 딱딱 맞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계질서만 파악해도 앞으로 공법 공부하는데 거의 50% 그냥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 다 무조건 위계질서입니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고?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 구청장.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계획들 들어갖고 볼 건데요. 도 밑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 자,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의 계획을 수립했어요. 토지 계획을 수립해갖고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상급행정처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 돼요. 그 사인 받는 것을 법률용어로 승인 받는다 그래요. 승인. 상급행정처한테 승인, 사인 받는다.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다.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을까요? 시장원수 바로 위에 누구 있어요? 도지사. 그래서 시장원수는 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했다. 얘들은 누구한테 가서 승인?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절대 시장 군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딱 요 위계질서대로 공법이 무조건 써 있으니까 위계질서만 파악해도 그냥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 특별한 애들. 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일단 위계질서는 광역지자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들은 특징이 또 뭐냐? 특징이 뭐야? 뭐가 없어요? 기초가 없다.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시, 서귀포시 들어보셨죠? 근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역시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장을 주민들이 선거해갖고 투표해서 뽑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제주도지사가 직권으로 다 임명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다 지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행정시라고 그래요. 행정시. 제주도지사가 다 임명. 그래서 이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인데 밑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특징이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 거냐?
자, 우리 공법 공부하면서 요 시군 구청장의 권한이 있고요.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어요. 즉 시도지사 하는 거, 시군 구청장 하는 거 나눠져 갖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고 누가 지정하고 이런 거를 맨날 공법은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권한자를.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배웠는데요. 요 시군 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는 거 뭐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 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라는 거 받아야죠. 건축 허가, 건물 짓는 거는 비일비재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갖고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다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 입문과정에서 용도지역은 거의 2주를 할애해갖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우리 제일 중요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토지규제에서.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다 지정. 그럼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할까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 결정해갖고 지정하는 게 원칙. 그래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하는 게 있고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들은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시나 제주도의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그 다음에 용도지역 누가 지정해야 돼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가. 즉, 이거는 밑에가 없으니까 기초지자체장의 권한도 다 갖고 광역지자체장의 권한도 다 갖습니다. 그 말은 만능이다 악역입니다. 만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만능인데 얘들 갖고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취급한다고 그래요? 그림자 취급한다 그러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림자 취급당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림자.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얘들 때문에 뭐 틀리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일반 행정구역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 키워드는 요겁니다. 자치. 자치라는 말은 국가의 감독 승인 필요 없이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자치권.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 자치권을 다른 말로 결정권. 결정 사인해 놓고 결정한 대로 집행하면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이 결정권,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원칙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시도지사. 요 사람들이 자치권, 결정권을 갖고 관할구역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가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특별시장. 그래서 특별시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특별시의 모습이 다 바뀌어버리죠. 또 광역시는 누가?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치권 개념에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요 시장. 요 도 밑에 있는 기초시. 요 시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구 50만.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따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대도시. 인구가 50만 미만이면 그냥 일반 시라고 그래요.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라고 해서 요 대도시의 시장. 자, 요 사람들한테도 폭넓게 자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는 대부분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그랬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뭐 성남시도 있고 저 지방으로 오면 이제 창원시도 있고요. 자, 이런 시들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라고 따로 불러갖고 대도시장도 시도지사가 거의 비슷하게 자치권을 폭넓게 줘요. 이거 왜 대도시장도 자치권 준다 그랬어요? 이런 이제 대도시라든지 이런 구분하는 개념들 나오면 우리 공법할 게 늘어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 이거 나온 이유가 뭐다? 자, 우리 군이 인구 5만이면은 시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가 인구가 얼마 이상 되면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초시 중에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얘들 다 100만 넘어가요. 기초시래도 100만 이상. 그러면 다 광역시가 될 수 있는데 절대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준다 그랬어요. 이유는 얘들 다 어디에 있다? 경기도.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요거를 묶어갖고 우리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50% 이상이 다 집중돼 있다, 쏠려 있는데 이 수도권에 광역시가 몇 개가 더 출현해버리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 위해서 절대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이거는 거의 50만, 100만 되는 시민들이 뽑아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치권은 폭넓게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요 인구 50만 이상일 때 대도시라고 하는데 이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4개는 또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특례시라고 또 불려요. 특례시. 수원 특례시, 뭐 고양 특례시 해갖고 특례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구 100만 이상일 때는 별도로 특례시라고 또 하는데 이 특례시는 천만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특례시 개념은 안 물어보니까 특례시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따로 뭐라고 불러갖고 대도시, 이 대도시의 시장도 폭넓게 자치권은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결정권 그랬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토지에 대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결정권자, 원칙 누가 된다? 시도지사, 대도시자. 자, 요자들이 계획을 사인해놓고 결정한 대로 집행하면서 관할구역을 다스려 나간다. 이렇게 결정권자가 자치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자. 그 다음 요 지자체 개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토지에 대한 계획을 전 국토에 일률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어요. 국토가 너무 넓으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지자체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라고 할 때는 일단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같은 급은 뭐가 돼요? 도. 그런데 이 도는 절대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도는 너무 넓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합니다. 물론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도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인데 얘들은 뭐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 특, 광,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문과정 배우신 분들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계획 이거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우리 특광시군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줄여갖고 세 글자로 도시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시면은 자, 한국 지도에서 자, 이렇게 이제 특별시하고 광역시 자, 얘들은 관할구역 자체가 넓은 게 아니에요. 관할구역이 넓은 게 아니고 뭐가 많다? 사람이 많다 그랬죠. 인구가 집중돼 있어갖고 특별시, 광역시라고 부르는 거지 관할구역 자체가 넓은 게 아니니까 그냥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 보세요.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관할구역의 가장 넓은 도가 어디다? 경상북도가 제일 넓은 거라고 그랬죠. 강원도가 더 넓은 것 같이 보이는데 경상북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넓은데 일률적으로 토지계획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가는 거예요. 시하고 군.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 우리 경기도에 요 화성시 있죠. 동탄 신도시 개발하고 화성시 면적하고 서울특별시 면적하고 어디가 넓을까요? 눈치는 또 빠르네요. 아무튼 화성시가 기초시래도 더 넓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초시 중에서 가장 넓은 데가 화성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성시가 특별시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 밑에 시하고 또 뭐 양평군, 가평군 이런 시하고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촘촘하게 토지의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된다 그얘기죠. 거미줄처럼 계획이 다 수립이 돼갖고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이 토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에 각종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 특, 광,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 군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법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행정처,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자치권 그리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까지 싹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주재하는 법, 이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에서 어떤 법들 공부하는지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